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첫 기사는 원달러 환율 한 달 만에 장중 1,400원 밑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18원이 내려서 1,401.2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마 장중에 1,400원이 살짝 깨졌었나 보고요. 지금 보니까 전일 대비도 1% 정도 빠져서 1387원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8원 급락하면서 1401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9월 21일 당시에 1394원 이후 가장 낮은 마감 환율이다. 그때 9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죠? 당시에 7, 8월 달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꽤 사다가 9월 시장에는 소폭 한 2조 한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9월 말부터 9월 29일이었던가요? 그때부터는 지금 한 달 넘게 줄기차게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틀 빼고 다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21.4원 하락한 지난 3월 17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네요. 21원이 그렇게 한 번에 빠진 때가 있었군요. 3월 17일, 3월 15일인가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하고 그러고 나서도 또 3월 말까지 랠리가 좀 있을 때 그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때도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졌었나 봅니다. 하여튼 주식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온이 되려면 일단 달러가 꺾여야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과거 3월 달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네요. 이때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밑돌기도 했는데 이날 어제 환율이 장중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게 10월 6일 그때 1,397.1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이날 원화 가치가 급등한 이유는 연준이 오는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약화됐기 때문인데 미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10월 실업률 3.7%가 9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것도 연준이 더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을 냉각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이 돼 앞으로 과도한 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110.7을 기록을 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2%가량 하락을 했다. 달러 선호 경향이 누그러진 다른 이유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 꼽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내년 3월 이후 방역용 봉쇄 정책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0263 위안 내린 7.2292 위안으로 고시를 했다. 위안화 가치가 0.36% 올랐다는 의미다. 다만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락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요.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다면서 아직은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악재가 더 많기 때문에 원화값이 계속 상승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네, 판단하기는 이른데 강달러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코롱 4세 이규호 사장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재벌 3세, 4세로 계속 이래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1세
창업을 하시고 뭐 이병철 회장님부터 해서 다 정주영 회장님 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DNA가 다른 분들이니까 엄청난 그런 기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2세, 3세가 그런 DNA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적성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애들 키워봐도 첫째, 둘째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또 맞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총수, CEO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EO가 어떤 사람이 CEO가 되고 그룹을 이끄는지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챙겨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롱 그룹은 그룹 주력 제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모두 교체하고 이웅열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코롱가 4세인 이규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임원 인사를 7일 단행했고요. 세대 교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파격 인사라는 분석인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보다 조기에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인사를 하는데 통상보다 조기에 임원 인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코롱 글로벌의 자동차 부문을 담당해온 이규호 부사장과 BMW 본부장 전철원 부사장은 각각 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내년 1월 신설 출범하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의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네요. 이 신임 사장은 2년간 코롱 글로벌 자동차 부문을 맡아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사장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해서 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영업통이다. 그러시군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코롱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에는 주코롱 사업관리실장과 코롱 플라스틱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영범 코롱 글로텍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이 됐고요. 코롱 글로텍 대표이사에는 박민수 코롱 플라스틱 대표이사 부사장이 내정됐고 코롱 플라스틱 대표이사에는 허성 코롱 인더스트리 부사장이 코롱 베니트 대표이사에는 강희구 코롱 인더스트리 부사장이 내정됐다. 코롱 측은 인더스트리, 글로텍, 플라스틱 등 제조 핵심 3사의 CEO를 모두 바꿔 체질 개선과 혁신, 미래 신사업 추진과 발굴 등을 꾀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코롱 그룹 신임 상무부 22명 중에 16명이 40대로 세대 교체에도 역점을 뒀다. 코롱 스포츠를 담당하는 한경의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남성복 사업부를 맡는 이지연 상무부가 상무로 승진하면서 여성 임원 5명의 승진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코롱 그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 내일 예정대로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흥국증권 때문에 또 지난주에 노이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흥국생명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신종자본증권 자본으로 인정을 받는 영구채의 일종 이고요. 이 신종자본증권을 예정대로 9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하자 해외 채권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됐다는 위기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나서서 흥국생명이 예정대로 조기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해결에 나섰네요.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보유 중인 자금과 새로 조달할 자금을 합쳐서 5억 달러를 확보를 해서 9일 투자자들에게 조기 상환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네요. 흥국생명은 보유 중인 자금과 새로 조달할 자금 합쳐가지고 흥국생명의 환매조건부
채권 RP를 주요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약 4천억 원을 마련을 해주고 나머지는 흥국생명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고요. 신종자본증권은 형식상 만기가 없는 영구채이지만 그동안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5년을 만기로 간주를 해서 새로 자금을 끌어와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흥국생명은 해외에서 3억 달러를 조달하고 나머지를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자금시장 악화로 포기를 한 뒤에 6개월 후에 상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요. 콜옵션이 불발이 되자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99달러에서 72달러 가량으로 폭락하는 등 채권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다. 네, 큰 폭으로 빠졌네요. 흥국생명은 기존 5억 달러에 대해 환해지를 해뒀기 때문에 현재 환율인 약 7천억 원이 아니라 5,600억 원 정도만 돌려줘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보유자금을 투입을 해서 조기상환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RBC 비율,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국생명에 이어서 DB생명도 이달 13일이 만기인 3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예정대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DB생명도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워 콜옵션 행사를 내년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가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원래대로 조기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요 부분 신종자본증권 요 흥국생명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우리 슈카월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 슈카 전석재신가요? 이름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슈카를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콜옵션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원할 때 그 바이백에 대한 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콜을 하면 그 채무자가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콜옵션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확 일어났죠. 해외 채권 시장에서 이거 뭐야 한국의 보험사가 저게 상환이 안 돼? 뭐 이런 소문이 돌면 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뱅크런 일어나면 망하거든요. 아무리 우량한 은행도 왜냐하면 돈을 대출이 많이 나가 있고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데 실제로 예금자들이 돈을 찾는다고 몰려와서 그 예금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를 하려다 보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채권에만 투자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것저것 대체 투자도 하고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빌려준 돈도 있고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금융당국이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이 신뢰, 크레딧 문제야. 한국 금융시장에 이 크레딧에 금이 간다. 뭐 요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뭐 그 얼마 돼? 뭐 전체 지금 채권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 뭐 4천억, 5천억, 뭐 300억 뭐 그 얼마 돼가 아니라 요런 거에서 크레딧에 크랙이 가면 안 됩니다. 크랙이 금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한꺼번에 이제 댐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좀 빨리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도 그렇지만 빨리 수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임원 전직이 조종사 모사드 이스라엘에선 군대가 유니콘 키운다. 참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경제면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스라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기사가 좀 긴 기사인데 가져왔습니다. 저는 F-16 전투기를 몰았던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 지난 24일 이스라엘의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 이곳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이상거래 차단 기술 업체 전자상거래 이상거래 차단 기술 업체인 파이더라고 했네. 리스키파이더의 여성 최고 운영 책임자 COO 나막 오펙 아라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군 경력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제대 후에는 미국의 명문 노스웨스턴에서 MBA를 받고 글로벌 컨설팅사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죠. BCG에서 컨설턴트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에서 군 경력을 강조하는 이런 낯선 모습은 이스라엘의 다른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XM 사이버의 노암 에레즈 대표는 우리는 모사드 출신들이 주축이다. 모사드, 이스라엘 대외 첩보부, KGB, 소련의 그런 CIA, 미국의 그런 출신이라는 거죠. 러시아, 북한의 해킹을 99% 이상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고 했고요. 이 회사는 모사드 전 원장 등이 모여서 2015년 설립을 했고 작년 11월 유럽 최대 유통기업인 슈바르츠 그룹에 7억 달러, 약 1조 원에 인수가 됐네요. 현대차, 네이버, 이마트, 넥슨, GS칼텍스 등 11개 한국 기업 고위 임원 30여 명은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2주간 현대카드가 현지에서 개최한 현대카드 테크캠프 이스라엘에 참가를 해서 이스라엘 기업 55곳을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모두 현대카드와 제휴사 계약을 맺은 국내 대표 기업들인데 참석한 CEO급만 14명이고요. 이번 행사에서 이스라엘을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든 비결 중 하나로 군이 꼽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카드 테크 캠프 이스라엘 르포 민관학의 군까지 가세한 이스라엘 벤처 산업. 이스라엘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남자는 2년 8개월, 여자는 2년 군복무 뒤 대학에 진학한다. 여기는 여자도 2년 군복무를 하네요. 국가는 군복무 기간을 국방력 이외에 과학기술 강화에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연간 50명만 뽑는 탈피오트 부대에 입대하면 3년간 이스라엘 최고 명문 히브리대에서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학위를 받고 6년간 군에서 혁신 무기를 개발을 한다. 연간 50명만 뽑는 탈피오트 부대. 예. 유명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도 탈피오트 출신이 개발했고요. 탈피오트와 쌍벽을 이루는 8200 부대는 엘리트 정보부대라고 합니다. 컴퓨터 보안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이 부대 출신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기업들은 구인 조건으로 이런 군 부대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와 민간 대학이 힘을 합치는 민관학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군대도 벤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군까지 합세한 결과 작년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상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이 42개나 생겨서 현재 총 98개에 달하고요. 인구는 940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에 못 미치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수가 940만 명이네요. 유니콘 수는 한국 23개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1,500명당 스타트업이 1개로 세계 1등이고요.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98개나 되네요. 거의 100개가 있네요.
미국, 중국이 이어 세계 3위고요. 다국적 기업은 없지만 스타트업 혁신 수입으로 이어져서 작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5만 1,430달러로 독일 5만 800달러보다 높네요. 이야, 5만 1,430달러나 되네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죠? 글로벌 기업 R&D 센터가 400여 개나 되고, 네, 자식을 스타트업 개발자로 만드는 게 요즘 이스라엘 부모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브랜드가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일 정도로 전 국가가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 운영이 되고요. 1억 달러, 1,400억 원 가량 이상 투자되는 메가 펀딩 숫자는 2018년 7건에서 작년 88건이 돼 3년 만에 13배 가까이로 급증을 했네요. 이번 행사 기획에 참여한 이스라엘 VC 벤처 캐피탈이죠. 요즈마 글로벌이 여기 참여를 했었네요. 야니브 골드버그 혁신센터장은 유대인 부모가 과거에는 자식이 변호사, 의사가 되길 바랬다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6천여 스타트업의 개발자가 되길 꿈꾼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이스라엘 기술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국내 패션 플랫폼 1위 업체 무신사의 조만호 의장은 이상거래 적발 기술 기업 리스키파이드와 미팅을 잡기로 했고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 이정은 대표는 클라우드 보안 관련 기술 접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요. GS칼텍스는 충전 5분 만에 16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 중에 스토우닷과 협력을 타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콩과 붉은 채소 비트 등으로 스테이크를 재현해 햄버거 체인 버거킹에 납품까지 한 이스라엘의 대체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높은 기술을 꽁꽁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하면서 계약 협상 시에 한국 기업끼리 협력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예, 굉장히 일단은 거기도 맨날 이제 전쟁의 위협, 그래서 이렇게 이 생존, 예, 항상 이 생존을 생각해야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 있고 바로 옆에 중국부터 늘 이렇게 침략을 받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 생존 본능이 굉장히 뛰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되게 비교가 많이 되고, 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 유대인 상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면 유대인들이 결국은 도망가고 그 자리를 넘겨주고 나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고요. 제가 여기 읽어보면서 방금 유대인의 부모들이 예전에는 자식이 변호사, 의사가 되기를 바랬다는데 지금은 스타트업 개발자가 되기를 꿈꾼다 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요즘 애들한테 막 코딩 가르치고 있잖아요. 벌써 이 코딩 열풍이 부른 게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뭐 파이썬 같은 거 가르치고 제발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브레인들이 의사 그리고 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문과 쪽에 또 브레인들이 보면 이제 약간 요즘 뭐 문과생들을 되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법대나 뭐 이런 쪽도 중요한데 하여튼 이 스타트업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좀 배워야 될 게 이제 민관학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거죠. 군. 미국도 엄청난 국방 예산을 쓰잖아요. 엄청난 국방 예산이 이게 다시 이제 산업화로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예전에 이제 펜타곤에서 쓰던 게 바로 지금의 온라인이잖아요. 지금의 온라인이고 여러 가지 군사 그 새로운 기술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GPA를 활용해서 뭐 추적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열감지 시스템 이런 게 다 그 군에서 개발된 건데 국방비 예산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거기서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군이 이제 인큐베이팅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돈을 투입해주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갖다가 또 상업화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부가 증대하는 그런 걸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잘 하고 있고요. 이쪽은 또 유대인 자본이 워낙 이제 탄탄하게 결속력 있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이 나오면 이 유대인 자본 요즈마 그룹 같은 이런 데서 이제 한번 펀딩을 해주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야 너네 이 기술 좀 한번 써봐봐 하면서 연결도 해주고 이 벤처 캐피탈이 역할이 우리나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돈 투자해주면서 너네들 이 돈 못 갚으면 대주주가 뭐 대주주의 신용으로 다 갚아야 되고 거의 이제 노예 계약처럼 적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요즘에 예전에 그 한국 법인장 하신 분이 3프로에 나와서 그 한번 얘기를 하셨었죠. 실제로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뭐 엄청나게 끈끈하게 유대인들은 그걸 도와준다고요. 인큐베이팅부터 정말 제대로 뿌리 내려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장까지.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우리가 유대인 네트워크만큼 돼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수한 인력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군부 시절에서 많이 이렇게 민주화 사회가 됐는데 지금의 군 이번에 열심히 좋은 기술 전차 미사일 이런 거 많이 개발해 놓다 보니까 이번에 폴란드에서 이제 잭팟도 터뜨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기세를 이어가서 군에서 개발된 어떤 신기술이 또 스타트업으로 탄생을 해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되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쭉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업 가치 40조로 키운 AI 컴퍼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SKT의 유영상 대표님이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SK텔레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도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 통신회사는 가끔씩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아니 외국인 지분율이 97% 이렇게 됩니까? SK텔레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나라 통신주에 대해서는 50% 이상 외국인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 지분율은 90몇 프로가 아니라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외인 한도 49%네요. 49%. 49% 내에서 지금 46.49%네요.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49%에서 46.5% 정도가 이미 찼고, 그러면 2.5% 정도만 여유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90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SK텔레콤 지금 분할한 이후에 인적 분할했죠. 11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소 전체 시가총액 순위로는 26등 하고 있습니다. 26등. 여기 원래는 뭐 한 10등 안에서 놀았던 주식인데 인적 분할을 해서 그런 거고요. 시총을 합치면 한 20조 가까이.
분할한 회사가 분할한 회사 이름이 SK 스퀘어. 예, 지금 5조 5천억 정도 하네요. 5조 5천억. 5조 5천억 합치니까 한 16조 5천억 정도 되네요. 보죠. 예, 한번 SK 어떤 포부를 밝히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시총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지금 SK텔레콤이 이제 11조니까 기업 가치 40조로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 4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취임 1주년을 맞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7일 오는 2026년까지 SK텔레콤을 기업가치 40조 원이 넘는 AI 컴퍼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본업인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결 기술에다가 AI를 더해서 차별화하겠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11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4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목표인데 1년 전 취임 당시 5대 사업으로 꼽은 유무선 통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기업 대상 사업, 그리고 아이버스, AI와 메타버스, 그리고 도심 항공 교통, UAM, 로봇과 같은 신사업을 모두 AI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가령 미디어 영역에서 IPTV나 자체 채널, 홈쇼핑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합을 하고 AI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SK텔레콤은 AI 핵심 기술이나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핵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님은 이날 새 브랜드 로고도 공개를 했네요. 기존에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T자였지만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통일하면서 열려있는 문을 형상화하는 T자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진핑이 죽인 중국 증시 엉뚱한 풍문이 살렸다라는 제목이 재미난 기사입니다. 홍콩 증시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를 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것이라는 풍문이 시장을 자극을 했는데요. 일주일 새 지금 홍콩의 항생지수가 9% 가까이 치솟는 등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인데 중국 당국이 방역 정책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완화가 임박했다는 풍문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격적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일 홍콩 항생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4% 급등을 했고 상해 종합지수도 2.4% 뛰었고요. 중국 당국이 강경한 코로나 봉쇄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는 루머가 증권업계에 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이 얘기가 들렸었죠. 최근 중국의 한 전직 보건 관료가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이 홍콩 및 외국과의 국경을 조만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중화권에 투자한 국내 개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예탈기재원에 따르면 현재 홍콩과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한 개미들의 총 주식 보유 금액은 약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희망회로 돌리는 시장. 중국 당국은 당일 다음 날 5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소문에 실체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루머뿐이라고 못을 박았네요. 그래도 시장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주말이 지나고는 열린 월요일 홍콩 증시가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네요. 네. 최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홍콩 증권가에서 중국 당국이
완화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위원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복이 주도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트위터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고요. 당일 홍콩 항생지수가 5.2% 올랐지만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가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는 입장을 냈지만 홍콩 증시는 오히려 2.4% 올랐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하순 시진핑 주석 3년임 소식에 쪼그라들었던 들었던 중화권 증시가 방역 완화 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다. 그때 3년임하고 그 다음날 너무 이제 주가가 너무 좀 많이 빠졌었죠. 중국 폐쇄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하락장에 지친 투자자들이 일종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다고 지적을 누가 하고요. 특히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한 홍콩 증시가 저평가받고 있는 공감대가 투자자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도 호재로 보이면 일단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공식 부인에도 이런 소문이 활개치는 모습은 중국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지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블룸버그는 당국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중국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했습니다. 굵직한 정책 변화가 소문 형태로 유출되는 구조에서 풍문에 의존하는 시장의 행태를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방역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는 중국 분석 보고서에서 제로 코로나의 비용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결국에는 재개방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을 했고요. 시점의 문제이지 방역 완화의 방향 자체는 맞다는 것이고요. 이동년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미 중화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의 급등락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천천히 코로나 정책이 풀리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당장 방역책을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볼 때 내년 상반기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발 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들 마스크 벗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을 한 면이 있는데 아마 풀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 2019년도에 175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60만 명도 안 들어왔죠. 20만 명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이 완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